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오늘부턴 월요일 밤 10시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참 일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을 둘러싼 저희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고요. 결국은 장모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350억 원에 달하는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만든 지는 7년, 법원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지는 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늑장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은 애초에 검찰이 자초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뒤늦은 수사라도 검찰이 제대로 한 건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혹을 계속 꾸준히 취재해온 이용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엮인 사건.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 제기했던 건 크게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도촌동 땅이 있었고 요양병원이 있고 또 채권의 오피스텔에 복잡합니다. 대부분 투자 과정에서 동업자와 생긴 분쟁이고요. 검찰이 이번에 재판에 넘긴 건 그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사용된 장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입니다. 검찰은 장모가 동업자와 함께 가짜로 4장을 만들어서 그중에 한 장만 사용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동업자, 다른 투자자들의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검찰이 살펴보지 않았던 장모의 수상한 잔고증명서가 더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동업자들은 또 투자 과정에 딸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부인도 직접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증거가 없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검찰이 장모의 주장에만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은 정황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다시 추적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의정부 지방검찰청. 새벽부터 기자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소환될 걸로 알려진 날. 못 갈 것 같아서 내일 가겠다고 그랬더니 내일은 이런 얘기를 안 드려야 되는데 최씨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다음날 오라 그러더라고요. 최 씨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검찰에 잇따라 출석한 만큼 예상되는 다음 차례도 피진정인인 최 씨의 소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최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진정인이나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최 씨를 불러 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장모 최 씨와 지인의 통화 내용. 최 씨가 직접 검찰 조사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조금 아팠지. 전화 하나도 못 했으니까 검찰에서 오라 그러니까 또 새벽같이 또 조사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갔다 왔어요? 나는 갔다 왔지. 응당도 언제지? 3, 4일 됐는데 도 갔었다 그러고 뭐 다 갔었다 그러대. 스트레이트가 장모의 의혹을 처음 보도하고 5일이 지난 3월 14일에 이루어진 통화. 따라서 3월 11일을 전후로 최 씨가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인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참고인들 소환이 막 시작되던 시점에 검찰이 피진정인을 서둘러 부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원래 순서라고 하는 거는 앞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뒷사람에게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피진정인의 입장을 먼저 듣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순서를 바꿀 이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 피해자들도 검찰에 불려 나왔는데 조사 분위기가 어딘지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다 하고서 왔는데 또 오라고 야단이야 그냥. 어디다 가냐 막 수사 기록을 올렸는데 뭐 잘못 받았다고 야단 받는데 묻는 그 어구가 틀렸다고 또 왔다 가라 그래. 아니 당신 무슨 장난하는 거냐고 말이야. 아니 내가 무슨 법법자냐 말이야. 뭐 2번씩 3번씩 가느냐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 스트레이트 첫 보도 이후 18일 만이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동업자 안 씨, 그리고 이들의 부탁을 받고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김모 씨 등 3명에게 사문서 위조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첫 번째 가짜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 완성을 나흘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기소. 의정부지검은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오늘 기소하였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음. 법과 원칙에 따른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은 수사였을까?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안 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그렇게 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피고인 김 2013년 4월 1일경 피고인 안 피고인 최 부탁을 받고 신한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한 장을 위조하였다. 일종의 공범관계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록과 진술은 검찰의 판단과는 많이 다릅니다. 위조 잔고증명서를 직접 만든 김 씨는 2013년 4월 1일자 첫 번째 잔고증명의 경우 위조를 요청한 사람은 장모 최 씨였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위조된 뒤 실제로 사용까지 됐다며 검찰이 가장 크게 주목한 가짜 잔고증명서입니다. 사기꾼인지 뭔지 모르지만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최 씨입니다. 안 씨입니까? 최 씨입니까? 최 씨도 했었고 안 씨도 했었습니다. 넉 장입니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최 씨입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최 씨 명의의 잔고증명서는 모두 5장. 당시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이 가운데 4장은 허위라고 시인했지만 나머지 1장은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은 이것을 알고 있나요? 국민은행 것은 제가 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최 씨 명의의 바로 그 국민은행 잔고증명서입니다. 통장에 10억 원이 있다는 확인서인 이 증명서의 계좌번호를 보면 가짜로 드러난 최 씨 명의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에 적힌 계좌와 끝 한 자리만 다릅니다. 최 씨 말대로 이 증명서가 진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통의 잔고증명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최 씨 스스로가 법정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행 잔고증명이 2013년 3월 11일인데 이것은 진짜인가요? 그것은 진짜인데 그것을 피고인이 해달라고 해서 사채업하는 제가 아는 회장에게 하느라 돈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10억 원은 누구의 돈인가요? 남에게 빌린 돈입니다. 얼마를 빌렸나요? 몇억 원 빌렸습니다. 거액의 이자나 수수료를 주고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자기 계좌에 입금시킨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설명. 자기 돈이 묶여 있어 급하게 사채를 썼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지금 증인 말대로 한다면 10억 원이 있었는데 왜 굳이 강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나요?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10억 원은 증인의 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 돈이라도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급전을 빌려 만든 잔고증명서는 어디에 사용한 걸까? 자신의 재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동업자 안 씨의 주장입니다.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와서 저를 보여주면서 돈 없는 사람들을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저 자기랑 이제 동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 거를 받기 때문에 그 4월 1일자 뭐 신한저축은행 뭐 이런 데에 허위라는 거는 죽어도 이만큼도 생각을 못했죠. 안 씨 말대로 최 씨가 임시로 빌린 돈을 자기 돈인 양 눈속임에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망 행위에 터잡아서 동업을 결심하게 되고 그걸 믿고 어떤 사업까지 진행해서 실제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 씨의 딸이면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를 두고도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이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는 사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하지만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시인한 김 씨는 당시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였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의 소개로 최 씨의 투자 전반에도 관여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촌동 땅 투자 때 어머니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 씨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검찰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느낌입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 아닌가? 스트레이트의 질문에 대해 대검찰청은 의정부지검에 문의하라며 답을 피했고 의정부지검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동업자 주장에 따르면 도촌동 땅을 살 때 수십 차례 김건희 씨를 만났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라는 거 아닙니까? 엄마의 돈은 내가 직접 융통한다. 뭐 이런 말도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가짜 잔고증명서 만든 사람을 알게 된 것도 딸 김건희 씨 때문이죠? 네, 투자 자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 대상에 김건희 씨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장모와 투자 이익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처벌을 받은 다른 사건을 보면요. 수상한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김명신,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옛 이름입니다. 김 씨는 2008년 10월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장모의 각종 소송 과정에 이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장모가 동업자와 함께 건물 채권을 사고 팔면서 5달 만에 53억 원 정도의 차익을 챙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요. 그 사이에 있던 법무사가 장모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은 그런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 분쟁 과정에서 법무사 측에게 수차례 돈이 건네졌고요. 또 김명신 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그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거래 과정이 보통의 거래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대체 김명신, 그녀의 역할은 뭐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2005년 1월 이 아파트 201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통의 부동산 매매 같지만 수상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2억 원이 있었는데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옛 주인이 대출을 계속 떠안고 이자도 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본 사례는 없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할 땐 이렇게 거래 안 합니다. 집을 판 뒤에도 대출 이자를 계속 내준 관대한 옛 주인은 누굴까? 김명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김 씨는 왜 손해를 무릅썼던 것일까? 실수였을까? 몰랐을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발단은 2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공매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손잡은 인물이 채권 투자 전문가인 정대택 씨. 최 씨와 정 씨는 이익이 나면 똑같이 나눈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정서 균분하기로 돼 있어요. 50대 50. 균분이라 하면은 손해도 반반, 이익도 반반, 모든 것이 반반. 채 반년이 안 돼 5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003년 12월 최 씨가 정 씨를 고소한 겁니다. 정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약정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익을 반으로 나눈다는 약속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서로 합의한 약정서다. 아니다. 강요된 약정서다라며 한치의 양보도 없던 법정 공방은 한 사람의 진술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약정서 작성 때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 씨. 백 씨는 오랜 친구였던 정대택 씨 대신 최 씨의 편에 섰습니다. 정대택 씨의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고 결국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법무사 백 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엎은 것. 정 씨의 강요는 없었다며 이른바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백 씨는 거짓 증언에 대한 대가로 최 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증인이 최 씨로부터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씨에게 유리하게 잘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거액을 약속받은 후 받은 것이지요? 최 씨가 이 일이 잘 끝나면 살해할 금액을 특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법무사 백 씨에 따르면 돈이 전달된 횟수는 모두 3차례. 시점이 기막힙니다. 백 씨의 진술로 정 씨가 기소되고 2달이 지난 2004년 6월 8천만 원. 백 씨가 최 씨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한 지 한 달 뒤 7천만 원.
2005년 초 최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도 이긴 뒤 건넨 5천만 원까지 모두 2억 원이 송사의 주요 고비를 무사히 넘길 때마다 백 씨에게 지급됐습니다. 돈만 건네진 게 아니었습니다. 2004년 9월 법무사 백 씨는 최 씨에게 3천만 원을 주고 당시 시세로 3억 원을 웃돌던 김건희 씨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만난 최 씨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내가 팔았어요. 계약서가 여기 다 있어요. 대출 2억 원을 승계해 잔액만 주고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었다는 걸까?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가기 넉 달 전 백 씨 가족이 이미 아파트에 들어와 산 건 물론 대출 2억 원을 매도자 김건희 씨가 계속 떠안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수상한 거래였습니다. 최 씨가 이 아파트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여주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였나요?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근저당 채무에 대한 이자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옛 주인이 담보대출 이자를 계속 내준 건 단순 실수도 손해도 아닌 위증의 대가였다는 주장. 어머니 최 씨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넘기는데 김건희 씨도 동의했던 걸까? 사실 김 씨는 아파트 제공 그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5월 김건희 씨는 백 씨 부부를 찾아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아파트에 걸려있는 담보대출 채무자를 백 씨로 바꿔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 씨 부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백 씨의 부인이 1억 받아가지고는 못 해주겠다. 처음에는 최소 10억 원 이상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채무자 변경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갔던 1억 원을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최 씨와 법무사 백 씨의 다툼은 풀리지 않았고 결국 그해 9월 백 씨는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최 씨 모녀에게 닥친 위기. 여기서 또다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백 씨가 양심 선언을 한 지 불과 8일 뒤에 전격 구속된 겁니다. 검찰은 백 씨가 최 씨로부터 받았다고 한 아파트와 돈을 위증의 대가가 아닌 법률 상담의 대가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를 이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겨놓고 이를 독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억을 교부하였으나 이것이 말썽이 생기자 검찰과 짜고 피고를 흠집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법무사 백 씨가 구속된 직후 최 씨는 백 씨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곧 소송을 취하합니다. 왜 그랬을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담당 검사가 대여금 1억 5천만 원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피고를 처벌할 테니 그 부분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은 결국 소를 취하했습니다. 백 씨의 처벌을 두고 담당 검사와 긴밀히 협의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 단순히 검사가 청구하지 말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을 반환 청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쉽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떤가요? 최 씨 가족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 검찰 간부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에만 2차례에 걸쳐 최 씨 가족이 미국에 있는 이 검사의 부인에게 미화 18,880달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저하고 대질하면서 은 안다. 가족끼리도 알고 주 아들 뭐 가정교사 했던 누구를 통해서 가족끼리 안다. 친하게 지낸다. 이후 김건희 씨가 법무사 백 씨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한 뒤에도 수상한 행보가 이어집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김 씨와 법무사 부부 사이의 약정서. 작성 시점은 2008년 5월 7일. 갑은 김명신, 즉 김건희. 을은 백 씨 부부로 돼 있습니다. 뭘 합의한 걸까? 김 씨가 이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주면 백 씨 부부가 아파트 201호에서 즉각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 씨의 어머니 최 씨에게 향후 고소나 소송 등 어떤 형태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집을 판 사람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도 이상한데 집을 판 사람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수천만 원을 주고 집을 돌려받은 것도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관계가 있지 않는 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석 달 뒤, 백 씨는 양심 선언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자수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위증을 교사한 최 씨 등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기소하고 법원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판결했을 뿐입니다. 작은 죄를 졌다고 기소한 검찰에 대고 큰 죄를 졌다고 자수할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가 어머니 투자 사업에 관여를 한 건지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하고 가족을 통해 질문지도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인데도 이미 들어가서 살고 담보대출이 걸려 있는데 그 이자는 기존 주인 김명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계속 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장모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아파트가 법무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가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에 김건희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거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건지 검찰도 이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선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 문제를 지금 꺼내는 게 검찰총장 흔들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밑도 끝도 없는 익명의 법조계 인사까지 등장시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 프레임을 짠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언컨대 저희 스트레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취재를 하면 할수록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해온 게 맞는지 그리고 검사 가족이라고 해서 봐준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더해졌기 때문에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당연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장모의 범죄 혐의 가운데 일부나마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이고 또 부인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남겨둬선 안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서유정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올해 나란히 창간 100주년을 맞은 두 신문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언론사가 100년을 이어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선, 동아 모두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취소했죠? 네, 사내에서 간소한 기념식만 진행했는데요. 동시에 밖에서는 100주년을 규탄하는 시위도 함께 열렸습니다. 두 신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얼마나 극명하게 엇갈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쪽짜리 특집포도 발행을 했는데 과거를 반성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족지, 또 권력에 저항한 언론이라는 점을 앞세웠는데요.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조선, 동아 두 신문의 지난 100년간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이 그랬듯 저널리즘의 본질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동아 100년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수없는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게 거졌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 100년. 안과 밖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난 3월 5일 100면의 지면을 발행하며 창간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자축한 조선일보. 일면에 실은 사설에선 조선일보가 1919년 3.1 독립운동의 힘으로 탄생한 민족지임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3.1 독립만세를 외치며 흘린 피의 값으로 얻어낸 한글 신문이다. 그 자체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에게 등불과 같았다. 조선일보는 과연 민족의 등불이었을까?
1920년 6월 조선일보. 총칼을 정의로 삼은 일본 군국주의가 조선민족을 학대하고 멸망케 하려 하였다. 조선민중의 민족적 불평이란 제목의 기획기사입니다. 1920년대 중반만 해도 조선일보엔 반일 감정을 담은 사설이 실렸고 심지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의 생일에는 찬사의 글도 지면에 담았습니다. 노동계급 운동의 지도 원리의 계시자, 용전역토하던 혁명가로서 천만 프로레타리아트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다. 창간 초기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신문을 만들며 지금의 조선일보와는 다른 논조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분명히 1920년대 그 중후반에 우리나라 이 민족 진영을 대표하는 기관지였습니다. 이제 32년경에 조선일보가 판권이 이제 방모 선생한테도 넘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성격이 좀 바뀝니다. 1937년 1월 1일자 조선일보. 새해 첫날부터 일왕 부부의 사진을 일면 정중앙에 배치했고 1939년 1월 1일엔 천황폐하의 어성덕이란 제목의 찬양 기사를 실었습니다. 1938년 일제가 조선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활용하려는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자 조선일보는 획기적 중대 사실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낯뜨거운 친일 사설도 지면을 장식합니다. 지원병 훈련소 개소식에 제하여 지원병 제도의 실시는 황국 신민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리야. 3년 뒤인 1940년 1월 1일엔 급기야 제5위에 일장기까지 새겨집니다. 흑백 신문 시절 선명한 빨간색으로 일장기를 컬러 인쇄까지 해가며 일제에 대한 충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정가를 한다거나 폐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자발적이라는 거거든요. 동아일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1938년 1월 1일 일면의 일왕 부부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으며 천황이 장병들 걱정에 언제나 군복을 입고 지낸다고 칭송했고 1940년 폐간 전까지 조선일보 못지않은 일왕 찬양과 지원병 동료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창간 100년 사설에서도 강조했던 일제 시절 탄압의 역사. 1940년 8월 강제 폐간되기까지 무려 63회 발매 금지, 489회 압수, 2,400여 회 기사 삭제, 4회의 정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발행이 다시 시작되면 총독부가 어찌 우리를 박해하는 자이겠냐며 고개를 숙였고 일본 친구여란 제목의 사설을 연속으로 실었습니다. 1932년 조선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대불경 사건 돌발, 폐하께선 무사 환행. 흉행의 배후에는 정로의 손이 간접으로. 다름 아닌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의거를 다룬 기사들입니다. 목숨을 건 독립투사들의 의거가 민족지였다는 두 신문에겐 천황 폐하에 대한 크나큰 불순과 무례였고 흉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일제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범죄고 아주 심각한 해악행위인 것처럼. 1940년 8월 강제 폐간에 대해 두 신문은 자신들의 저항의 징표로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일보의 방응모 사장은 폐간되지 않은 다른 월간지 조강을 통해 친일 기사를 쏟아냈고 동아일보 사주였던 김성수의 친일 행각도 이 시기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만뒀어요. 폐간을 당한 게 아니라 자진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아무리 눈속임으로 하려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창간 100년을 맞은 조선일보에게 친일 행각은 그저 오점이었습니다. 그 암흑기에 민족의 표현 기관으로서 일제 강압과 신문 발행 사이에서 고뇌했던 흔적은 조선일보의 오점으로 남아있다. 100년 비바람을 버텨온 나무에 남은 크고 작은 상흔이다. 친일 행각에 대해 그나마 사과의 뜻을 밝힌 동아일보와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광기가 극에 달했던 일제 말 강제 폐간을 앞둔 시기 조선 총독부의 집요한 압박으로 저들의 요구가 반영된 지면이 제작된 것은 100년 동아일보의 아픔이며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도 193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친일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은 조선일보. 진실의 수호자들이란 제목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 없거든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항상 드러나 있고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신문에 그것이 버젓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친일 역사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동아 이 두 신문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특종도 꽤 있었고요. 하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사과하는 게 마땅한 자세일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두 신문이 권력에 굴복하고 시민을 배신한 보도가 일제강점기 때만 그랬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언뜻 생각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독재 옹호하고 인간 전두환을 미화해서 부각시키고 그런 보도들이었죠. 그러는 사이에 신문사는 또 성장을 했습니다. 조선동아 두 신문이 이번에 지난 100년의 신문을 복원하고 공개하면서 추가로 더 확인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조선동아는 말하지 않는 그 민낯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 권력은 물론 재벌과 이익 집단 등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론직필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 하에서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민주화의 물꼬와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두 신문의 평가입니다. 이런 자평은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를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환영하고 전두환을 새 시대의 지도자로 미화하며 찬양했던 역사 역시 그들의 지면 속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신 체제가 들어섰을 때는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유신 체제를 지지했거든요. 전두환하고 손을 잡았어. 동아일보도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부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봐야 돼요. 1980년대 조선동아의 급성장은 독재 권력과의 유착이 밑거름이 됐다는 점도 공인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정권이 물러간 뒤에도 두 신문의 사주들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이나 회장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서 80년 8월 전두환 씨에 대한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조선일보사는 오공과 유착에서 소리를 택한 일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동아일보의 창간 100년 기념 특집호. 청년 정신을 강조하면서 100년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는 격려와 성원의 역사를 내세웠지만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가는 9개월여간 이어졌는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운 건 이기룡 등 3명의 일선 기자들이 회사에도 알리지 않은 채 이뤄낸 업적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당시 사주가 나서 사장을 포함한 직원 13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던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치 일장기 말소 사건을 그 당시에도 기자 몇 명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던 것을 이걸 성냥개비로 고루고각을 태운다 이렇게 철부지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동아일보 사주가 자기들이 항일운동을 한 것이냐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유신 정권의 탄압으로 광고가 끊기자 텅 빈 광고면을 독자들이 채워줬다는 점도 역사적 사실로 내세웠지만 역사적 진실을 감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목한 시절 정권에 맞섰던 언론인들의 기계는 회사가 차지할 몫은 아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당시 내쫓은 언론인 110여 명은 45년째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사 역사, 사사
기자나 동아방송 PD, 아나운서들이 한 것을 마치 자기 회사가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써놨죠. 왜곡한 거예요. 그때는 다 해서 쫓아내고. 네.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그 서슬퍼런 권력과 맞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MBC도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땡전 뉴스라는 비아냥을 듣던 때도 있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올해 40주년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보도입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 무정부 상태 광주라거나 계엄군은 극소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적 평가가 이미 수차례 끝난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개입설이다 뭐다 하면서 왜곡하고 폄훼하는 말들이 최근까지도 버젓이 TV에서 방송되곤 했는데요. 바로 조선 동아가 만든 종합 편성 채널이죠. TV조선과 채널A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신문이 지난 100년 동안 반성을 하기는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권력과 유착해서 급성장한 이 신문이 이제는 언론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은 국가적 재난 상황인 감염병 위기마저 정치적으로 보고 쓴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독 더 그렇습니다. 네, 조선동아 두 신문은 과연 지난 100년에서 얼마나 더 달라졌는지 두 신문의 오늘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창안 100주년 특집호에서 자신들의 오보 몇 가지를 꼽으며 사과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희대의 오보로 꼽히는 1986년 11월 김일성 피살설 보도. 호해까지 내놓으며 김일성 사망을 단정적으로 보도했지만 김일성이 평양공항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틀 만에 세계적인 오보가 돼버렸습니다.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인 현송월이 음란물을 찍어 총살됐다거나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자극적으로 전해 정정 명령을 받은 보도도 언급했습니다. 잘못된 취재 관행과 실수, 과욕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100년 역사에 대한 비판이 엄청난데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렴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정말 지극히 오보로 판명돼서 정정 기사를 낸 것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실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과가 과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조선일보의 오보는 취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에서 비롯된 왜곡성 오보가 많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지난 3월 9일 조선일보 사회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노조원 교육을 위해 딸기 따기 체험을 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모두가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내고 가야 할 정도로 노조 교육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노조원이 딸기 따라간 사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보였습니다. 2월 중순에 이미 다 조합원들의 공지가 나갔습니다. 딸기 교육은 취소를 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니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노조 측엔 아무런 확인도 안 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병원 측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든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단 한 가지도 안 했으면서 변명이 노동조합은 조선일보하고 연락하지 않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노동조합이 되게 비도덕적인 단체로 매몰시키는. 조선일보는 이틀 뒤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딸기밭 오보가 나간 같은 날 70대 여성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구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지역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하자 이를 숨겼던 겁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가의료기관마저 진료를 거부한 것을 두고 즉각 논란이 됐습니다. 보건소가 병원 찾아갔었는데 진료나 검사 거부당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확인을 좀 먼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오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조선일보는 또다시 정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를 정파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부의 악재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이거든요. 국민을 볼모로 해서 그냥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대다수 언론이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공식 명칭대로 코로나19라 쓰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유독 우한 코로나란 용어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쓰면 이 모든 폐렴의 원인은 중국 우한에 있고 중국 전체의 국자를 막지 않은 것이 이렇게 확산되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 즉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코로나19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조선일보 지면에서 코로나란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검색했더니 모두 3,274건. 이 가운데 조선일보의 논조를 읽을 수 있는 코로나 관련 사설 110개를 추렸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를 분석했더니 정부, 무능, 실패 등 부정적인 단어가 기사 전반에 많이 쓰인 걸로 표시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관련 사설과 비교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보도가 계속됐던 석 달 동안 61개 사설을 분석한 결과 삼성병원, 국민, 불안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병원의 허술한 대응을 비판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강조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는 정부의 무능과 방역 실패를 주로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를 보면 이거는 국민이 제대로 잘 안 따라줘서 그렇다. 국민이 잘 따라줘야 된다.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이 제대로 안 따라주고 병원이나 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지적을 했지.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도 숨기지 않습니다. 방역 실패가 초래했던 초기 코로나 대확산은 신천지 탓이고 의료진의 헌신과 민간 기업의 발빠른 대응은 정부 덕이라고 공치사를 한다. 국민은 이런 코로나 착시 현상 속에서도 지난 3년 나라의 발자취와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4.15 총선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 동아일보 역시 칼럼을 통해 독재가 유행병처럼 세계로 번지는 상황. 코로나19는 이들 독재자에게 황금의 찬스라며 어쩌면 이번이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기 전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분임을 잡아가면서 이 정부의 지지도에도 뭔가 흠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보수 세력들이 어떻든 지지 기반 확장하는 데 기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지난 100주년 기념호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모두 강조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양극화된 진영 논리가 무한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실을 찾아 할 말을 하는 언론의 사명이 더욱 중요해졌다 했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뿌리내리도록 불편부당, 시시비비의 자세를 지켜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 지난 100년이라는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없는데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걸 보면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의 코로나 보도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조선일보 보도는 선을 넘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더구나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언론이 이처럼 정파성을 드러낸 적이 또 있었던가. 물론 조선일보는 기자협회가 선을 넘었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늘 팩트를 강조하고 할 말을 하겠다는 두 신문이 혹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검찰총장 장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저희한테 자꾸 의도를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의도는 하나뿐입니다. 머리 좋고 힘센 검사님들이 자기네 가족과 친인척을 제대로 수사하는지 감시하고 만인이 정말 법 앞에서 평등한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 앞으로도 저희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관심 갖고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 don't know about your job, I don't care